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26명의 외국인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외신들은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번 참사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가 있었던 게 잘못된 일인가? 한국에선 왜 인재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송구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던 이유와 책임을 세계 여러 나라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과학자들도 이번 참사를 분석하면서 현장 대응 전에 예방 대응책이 먼저였다고 지적합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압사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비상시에 빠르게 탈출하려고 하면 더 늦어지고 느리게 나가려고 하면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입증한 연구, 이게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거든요. 오늘 시사초점에서 이 연구를 통해 이번 이태원 참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1월 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발사했습니다. 울릉에는 지금 공습 경보가 내려져 있고 지금 현장 취재를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포항에서 이 소식 자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 포항 연결합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아침에 안개가 짙었는데 차차 거치면서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영주, 봉화 18도, 안동 19도, 예천 20도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차차 대기는 건조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동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행사 규모와 관계없이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지역 축제와 행사의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전 부서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축제 행사 등을 취소 연기 또는 축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요. 국가 애도 기간 중 개최 예정이었던 지역 축제와 행사 개최를 최대한 자제하고 공무원 공직기간 확립, 관공서 조기 개양, 사상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은 검은 리본을 폐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기간을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병행 운영해서 현장 사고 대응 태세 구축 및 유사사고 방지책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로 울릉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2시간 전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울릉군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사이렌이 2, 3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처음엔 정확히 어떤 이유로 울리는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북한이 쏜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 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보가 발령되면서 군청 공무원과 행정 중심가인 도동 주민을 중심으로 군청 광장이나 지하가 있는 공간으로 대피했고요. 대피 명령은 경보 발령 13분 뒤인 9시 8분쯤 해제돼 현재 주민들은 대피 공간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고요.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북방 한계선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는데 울릉 서북방 167km 지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 20분에 포항에서 출발해 울릉 도동항으로 가려던 선라이즈호는 울릉 공습경보로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했고 정상 출발 시간보다 약 20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배들은 공습경보로 긴급 회항했다가 다시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네. 그죠? 하루하루 이 매일매일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또 계속해서 뭔가가 이렇게 터지고 이럽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뭔가요? 네,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네, 그것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네. 합동참모본부 브리핑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군에서 이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이 중 한 발이 이제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해상이긴 하지만 영해가 이 기준선에서 12해리, 약 22km임을 고려하면 지금 이게 이제 NLL 이남 26km에 떨어진 거거든요. 네. 좀 대단히 근접해서 떨어진 그런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 미사일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군은 추가적 상황을 좀 포착하고 경계 태세 또 이제 화력 대기 태세 이걸 좀 격상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해서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보면 북한을 향해서 도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북한이 국가 애도 기간에 좀 반인륜, 반인도주의 그런 식의 도발을 했다라고도 강하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군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최소 10발 이상의 다중 미사일을 동쪽 서쪽 이렇게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재원과 비행 거리 이런 것들은 계속 군이 이 미국과 함께 계속 분석하고 있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속속 아마 계속 지금 속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사흘 만의 사과입니다. 네, 이게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에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 이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왜 사흘만이어야 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계속 지적과 또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맨 처음에 이 정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거기에 왜 여기에 대한 사과나 이런 여러 가지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게 없었냐라는 지적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상민 장관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4시간 그 참사 발생 4시간 전인가 이미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어제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녹취록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계신데요. 거기 보면은 6시 좀 넘은 시간에 압사당할 것 같다 그런 네. 내용까지 신고하면서 그렇죠. 신고자가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이 현장 위치 파악 이런 걸 하면서 경찰 출동했다라고 했는데 강력히 조치했다 이렇게 출동 결과는 돼 있더라고요. 네. 그냥 과연 어떤 조치를 한 것이냐 이런 비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지만 그 중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참사 1시간 전에는 아예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경찰이 대처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대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일선 경찰관들의 얘기는 왜 112 신고 이것만 문제 삼고 이 일선에 있는 말단 경찰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112 신고 그 내용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어제 윤희군 경찰청장도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감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감찰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맨 처음 이제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네. 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유감을 표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남하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역시 여기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또 밝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머쓱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이태원이 있는 관할 구 그리고 그 관할 구가 있는 그 지자체 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책을 세우고 발빠르게 나서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죠.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뭐 중간중간 울먹이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 시장은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며 돌아서서 눈물을 닦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어제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 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긴급 기자 회견입니다. 이게 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긴급하게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어제 뭐 2시간 20분 정도 길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의 이제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논조의 외신 보도가 처음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한 총리가 해명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덕수 총리는 어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중요한 요인은 결국 군중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도심 집회 탓에 이태원에 배치될 경력이 부족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경찰관들이 너무 도심 집회에 치중해서 이태원 사태에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광화문 집회와 이태원 헬로윈 파티 상황은 집회 대응 계획을 세울 때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약간 웃는 모습에 부적절한 농담까지 얘기가 나오더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 가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 한 총리가 젊은이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답변에 이어서 동시통역 기기 음성 전송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라고 좀 웃으면서 어떻게 말장난을 해야 되나요? 농담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였군요. 그래서 이런 한 총리의 농담, 이런 웃는 모습, 이 영상이 그 부분이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SNS에 막 올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럼 여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뭐 10,000건이 넘는 재언급 리트윗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총리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입장을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인 상황에서 이런 한 총리의 태도가 논란이 있었고 결국 한 총리가 유감을 밝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도시철도 3호선입니다. 도시철도 대구죠. 이것도 그 사고 있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전 6시쯤에 운행 중이던 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상행선, 하행선 열차 8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열차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어요.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근길 이제 불이 꺼진 채로 선로에 멈춘 열차 안에서 승객들은 정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뉴스가 이제 많은 상황에서 승객이 더 이제 불안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당시 멈췄던 열차 한 7분 정도 멈춰 있었고 6시 7분쯤에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 이물질 전 차선 접촉에 의한 그런 게 좀 반영된 사고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확한 또 원인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이게 이제 노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 그 어떤 기상이나 날씨 변화 이런 거에 바로바로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 막 눈이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멈추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좀 네.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네,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군부대 이전 첫걸음입니다. 네, 대구 그 도심 네. 군부대 이전 사업 관련한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오후 이 산격청사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갈 관군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는데요. 어제 회의에는 국방부, 대구시, 국방시설본부, 이전 대상 4개 부대 등 7개 기관의 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관군 협의체는 군부대 이전 계획 초기부터 이전 대상 부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구시가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지난달 21일 7개 기관으로 구성돼서 발족이 된 거거든요. 네. 첫 회의에서 대구시는 군부대 유치를 제안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칠곡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후보지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가 구상하는 밀리터리 타운 형태의 주둔지 재배치 방안 같은 군부대 이전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이제 실무 회의가 계속 있을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말 다 원활하게 논의가 돼서 군부대 이전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대구시의 입장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뭔가요? 네, 234억 펀드 조성인데요. 네. 대구시가 미래산업의 주요 분야 육성을 위한 성장펀드 조성 운영 업무 협약식을 열었어요. 네. 어제 보니까 주요 출자자인 대구은행, 경북대학교 기술지주, 또 아이디어 브릿지 파트너스 펀드 운용사, 예.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 조성을 통해 가지고 대구 소재 중소벤처기업 10여 개사에 투자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게 좀 마중물이 돼서 대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발전,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요일 현장 리포트 포항 소식 함께합니다. 경주에는 신라 천년 역사를 만나는 어린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랑의 세소고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혜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선 어린이들이 신라 문화를 이해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라 화랑의 세소고개를 주제로 똘똘 뭉친 우리는 화랑이라는 프로그램 현장에서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요. 나라 해볼까요? 사분 이충. 교우이신. 교우이신은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어요. 라는 말인데 스티커 어떤 스티커 같아요? 여기 친구랑 사이좋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모습. 교우이신.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어요. 스티커 붙여볼까요? 교우이신. 세 번째 약속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똘똘 뭉친 우리는 화랑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육과의 황예지라고 합니다. 똘똘 뭉친 우리는 화랑이란 프로그램은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상설전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5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화랑이 되다라는 코너와 연계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상설전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전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더 참신하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매번 전시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명 내외로 하여 7세 유치원 단체들이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연령, 다양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박물관에 단체 견학 실제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이 단체로 즐길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네, 오는 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눈높이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세송고개는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교우이신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온 유치원 담당 교사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다니고 있는 교사 박언경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많이 선정해서 아이들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박물관에서 우리는 화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 약간 조금 변하면서 좀 유아들에게 조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가지고 좋아요. 아무래도 조금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도 저희가 수업 자료를 많이 쓰긴 하는데 좀 충분히 조금 잘 설명이 돼 있긴 하지만 친구들이 직접 와서 게임도 하고 만드는 체험을 통해서 조금 더 리스크보다는 친구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도 저도 한번 찾아보고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조금 친구들한테는 제가 풀어주기에는 어느 정도 좀 어려운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선생님께서 너무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추셔 주시고 수업도 잘 해주시고 체험도 해서 저도 다시 한번 유치원에 가서 세속고개를 가르쳐줄 때 조금 더 친구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들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교우이신을 배워서 조금 한 번 더 유치원에 이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주는 뭐 그 현장 학습의 보고입니다.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이곳은 신라 왕의 이야기, 화랑, 신라의 예술과 과학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 형태의 전시물들이 가득해서 그러게요. 네, 보고 만지고 느끼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수업 후 어린이들의 반응 궁금하시죠? 이야기 들어보고 다음 프로그램 소개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유수입니다. 7살입니다. 사군이충, 교우이신, 살생유택, 임전무퇴를 배웠어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게임했어요.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7살 김수환입니다. 화랑 게임 색칠해서 자석 만들어서 화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화랑의 규칙이라든지 그런 걸 배웠어요. 상구, 이중 재밌고 즐거웠어요. 최대한 어린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들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림, 시각 자료를 많이 보여줘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올 가을 11월 22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금룡총을 주제로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그에 맞춰 어린이 박물관에서도 어린이 수준에 맞는 특별전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크게 5가지 주제로 신라 역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예약제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이혜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항 소식 함께했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 압사 사고를 막으려면 사람들의 동선을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서 통로라든가 출입구를 적절하게 만들어둬야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런 사전 대책이 없었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박준영 교수 지금 전화 연결했는데 요즘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런 예측을 한 결과를 발표하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또? 네. 뭐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러게요. 안 바쁘셔야 되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교수님은 연구를 잠깐 언급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행자 움직임을 해석하는 이 방법론 이런 거 연구하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가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상주 시민운동장 사고나 아니면 대구 상인역 지하철 화재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분야인데요. 네. 공학의 한 분야이고 보행자들의 이제 움직임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압사를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압사 사고를 이렇게 연구하는 목적은 지금과 같은 사태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기초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분야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하시는 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뭐 지금 대피하는 중간에 뭐 무슨 현상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상주가 2005년 그때니까. 네. 자, 이번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이전의 압사 사고와는 다르다 이런 해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원인을 보신 거예요? 네, 우선 상주 그 사고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압사 사고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탈출할 때 대피하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군데로 병목 현상이 이제 심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생기는 현상인데 이번 사고는 그 탈출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양방향 유동에 의해서 생긴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과거에 생겼던 압사 사고하고는 차이가 좀 다른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압사 사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상 상황에서 탈출할 때 많이 생기는데 단방향이 이제 한쪽으로 쭉 가는 거죠. 예. 네. 그 예가 이제 상주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탈출은 아니고 대략 이제 들어오려다가 생긴 거긴 한데 당시에 이제 상주 자전거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콘서트 녹화 무대가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관객들이 이제 앞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이제 막 앞다퉈서 들어오려다가 그 주최 측에서 그 입구를 하나만 열어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11명이 압사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태원 지금 참사 같은 경우에는 해밀턴 호텔 방향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하고 이태원역 방향에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한 길에서 이제 뒤엉키면서 이제 군중이 양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이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해마다 했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유도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그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행을 하는 양방향 통행이면 물론 뭐 형태도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사고 유형, 사고 위험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양방향 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목길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약간의 병목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체가 더 심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단방향보다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양방향 유동으로 이제 압사가 발생한 사례는 사실은 국내에는 지금은 없었고 일본에서 효고현 아카시 해협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보고 이제 나가는 인원과 들어오는 인원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뒤엉키면서 그때도 11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11명이라고 그래도 너무 놀라고 그랬었는데 156명입니다. 정말. 일단은 사고 후에 곧바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태원 골목 폭이 한 5m 정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보였거든요. 네, 저도 지도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조금 했는데 해보니까 이태원 참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가 이제 해밀턴 호텔이 있는데 그 해밀턴 호텔 그 옆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지금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사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의 병목 현상을 야기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골목 하단부에 보면 이제 분홍 철제 가벽을 하고 한 10m 가량이 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위쪽은 폭이 한 5m 정도 되고 아래쪽은 3.2m 정도 좁아지는 가벽 있는 부분이 3.2m고 또 맨 마지막은 4m로 또 약간 넓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5m라고 볼 수도 없고 좀 길게 사실 제일 지금 사고가 터졌던 부분은 그 3.2m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마도 제일 위험했던 부분이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교수님이 그 연구하신 시뮬레이션 그걸 작동을 해보면 네네. 자 그럼 이 정도 골목에서 이제 군중 수에 따라서 교행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나오는 건가요? 네. 요거보다 제가 이제 했던 연구는 폭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길이 20m에다가 한 6m 정도 되는 직선 폭이? 통로에다가 예. 제가 이제 양방향 유동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제 임의로 이제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네. 유동 인구를 이제 점차 늘려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300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500명, 700명, 800명으로 늘려가면서 했는데 300명이나 500명의 경우에는 처음엔 조금 혼잡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이제 그 레인이 생깁니다. 그 레인이 생기게 되고 이제 줄이 생기게 알아서 되는데 질서가 네,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하는데 700명, 800명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질서가 상당히 좀 잡기가 힘들어지고 특히 700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질서가 안 잡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질서가 잡혀서 줄이 형성이 됩니다. 레인이 형성이 되는데 800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제가 오래 작동을 시켜도 그 레인이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줄이 안 생기고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압사 사고로 터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임계값이라고 볼 수 있는 명수였습니다. 지금 교수님 시뮬레이션에서는 폭이 오히려 한 배 정도 넓었습니다. 6m에서도 80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신데 3.2m에서 100. 네, 이게 아마도 조금 더 그러니까는 제가 했던 시뮬레이션이 지금 현장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 연구에서는 800명 정도에서 사고가 터졌지만 아마도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800명보다 훨씬 적은 인원에서 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숫자가 적으면 어느 정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그 교행을 할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주 오면 나는 그럼 이렇게 요 방향으로 가야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적정 인원을 넘어서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좌측으로 하고 이제 우측으로 가는 것도 옆에 공간이 있을 때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가 공간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너무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되려 이제 좌측이나 우측 처음부터 그러니까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을 강제해 놓으면 얘기가 또 조금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800명이 넘어서부터는 아무리 시뮬레이션 조금 오래 이렇게 좀 더 시간을 두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안 되던가요? 계속 해봤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800명을 넘어가서도.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제가 이제 이태원 압사 사고하고 지금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국내 학회에서 발표를 하든지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발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눌려서 압사가 돼서 질식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떠밀려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압사 사고 이렇게 사례들을 이제 압사 사고 당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목격자들 이런 분들 통해 갖고 얘기를 들어보면 증언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압사 사고 터지기 전에가 사람들이 이렇게 둥둥 떠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상황이 되면 사실은 기준 압력 이상으로 저희가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선체로 질식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태원 지금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집도가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일이 나는 건지가. 대체적으로 1제곱미터당 6명 이상이 들어가면 이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한 12명 정도 되면 이미 이제 사망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 1제곱미터당 6명 정도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숫자인데요. 네. 그 10,000원 지하철을 출퇴근 시간에 타게 되면 그 정도가 한 6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상당히 지금 그 위험성이 위험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참, 이거 뭐,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여쭤보는 것도 참 허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미 네. 발이 땅에 안 닿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상태라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네.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네, 이미? 사실은 이미 늦었다라고 봐야 되는 순간이고요. 그러니까 기준 이상의 밀집도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거기는 안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로 근처 건물이나 상점가로 빨리 대피를 빠져야 하시는 게 된다.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이 땅에 떠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걸어가는데 이거 10,000원 지하철 같이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사람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네. 그쯤에서는 빠져나오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일단 그렇게 꽉 중간에 어딘가에 들어가서 네, 네, 네. 위험을 순간 감지를 하더라도 못 나오는 상황이 네. 이번엔 있었단 얘기잖아요.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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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현상들은 제 이제 전문 용어로 FIS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빨리 나가려고 할수록 늦게 나가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뭐 저 이순신 장군님 말씀처럼 생직상 사직생하고 얘기하는데 예. 죽으려면 할 것이고 이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빨리 나가려고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인데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밀리게 되니까 개개인의 그러니까 밀집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개개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 양쪽 출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좀 관리를 하면서 유동을 단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단방향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올해 그런 것도 안 돼 있었다고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너무 그 생떼 같은 목숨들을 잃은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들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 많이 말입니다. 나서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벌써 한 네. 20년 가까이 전에 이런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셨는데 네, 네. 많이 안 알려진 거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사실 그 대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을 만한 연구가 아니었던 게 가장 컸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압사 사고가 뭐 한 20년에 한 번씩 터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 연구 자체가 응용 연구라기보다는 기초 연구에 좀 가깝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이 좀 적게 된 측면이 있는데 후속적인 연구가 좀 꼭 필요한 분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연구하시는 분 숫자도 좀 적고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좀 양성을 하셔야 되겠고. 아이고 갑자기 또 네. 많이 일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해주신 말씀만 기억하더라도 미리 대비하고 이런 방법들을 챙겨 놓으면 이런 위험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네, 그 말 기억하고 지금 이번 상황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 돌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마무리되고 하면 학계 발표도 하시고 또 방송도 한번 또 저희가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박준현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 만나는 시간 다분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게요? 네, 오늘은 어르신들이 함께 조금 느리지만 여유로운 시니어 카페를 운영하는 마을기업 태평시니어 협동조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네, 어르신들 하시는 기업은 또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네, 그죠? 처음이죠. 네. 네, 제가 통영에 있는 욕지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아주 특별한 카페를 만났었는데요. 네.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관광지로부터 반대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곳인데 네. 다른 곳과는 느끼기 어려운
여유가 있었습니다. 욕지도 자부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이 카페에서는 할머니 분들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네. 조금은 느리지만 정겨운 이야기 소리와 욕지도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맛있는 음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카페가 대구에도 있는데요. 대구 중구에 있는 카페 태평살롱을 운영하는 태평시니어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이 태평이라는 게 네. 중의적인 의미가 있네요. 네. 태평하게 느긋하게라는 의미도 있고 네. 시내도 태평로 일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언제 문을 열었어요? 네, 태평살롱은 수창공원 맞은편에 중구노인복지관 4층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2018년에 중구노인복지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어르신 11분이 모여서 공유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서 2019년 협동조합을 설립했고요. 카페를 열었습니다. 네. 4층부터 6층까지 천정이 뻥 뚫려 햇볕이 따사롭게 들어오는 넓은 공간에 자리 잡은 태평살롱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문화 향유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과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태평살롱은 그러면 이 중구 노인복지관 좀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태평살롱은 지난 10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촌 수제화 골목 한가운데 2호 직영점을 열었는데요. 네. 시니어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2호점은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직접 음료를 만들어 주시고 베이커리 디저트류도 직접 개발해서 판매하시는 친절함과 착한 가격이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경상감령공원 바로 옆에 그러니까. 있어서 가을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에 또 2호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태평 시니어 협동조합 이사장 얘기 한번 듣고 올게요. 태평살롱 음료 가격대는 1,500원부터 해서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여 가지의 음료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걸까요? 저희 조합원 15명은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합원분들이 무급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한 노후 생활이죠. 여기 오시면은 서로가 다 좋습니다. 노후 생활을 즐기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를 진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 기획사업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기 공연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타 공연, 색소폰 연주, 기타 치는 음악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호점과 2호점까지 지금 문을 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2호점까지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5년간의 카페 운영을 지금 경험으로 토대로 해서 협동조합 설립, 마을기업 진입으로 조합원 상호 간의 단합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조합원들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어떻게 지속 가능성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조합의 취지와 방향성을 들으니까 그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맞아요. 겁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17.8%입니다. 거의 다 와가는데요. 네네. 그만큼 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빈곤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와 경제 활동에서 멀어지고 문화 향유와 대화의 단절을 통한 고독도 정말 큰 어려움인데요. 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서는 사귀고 배우고 활용하자라는 컨셉으로 어르신들이 취미를 배우고 경험하고 지식과 경험을 자원봉사의 형태로 환원하는 살롱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네. 태평살롱도 사실 그런 공간이죠. 그렇군요. 돈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받는 곳. 돈보다 중요한 걸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태평살롱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조합원들이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운영되는데요. 네. 이분들은 본인과 재능과 시간을 고객들, 즉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료와 디저트로 환원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 발생된 수익금을 다시 어르신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배울거리,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네.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분들에게는 태평살롱이 직장이라기보다는 함께하는 공간이라서 계속 이어가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게 아닐까. 직장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맞습니다. 매일 만나고 네. 그럴 수 있는 공간이기에 오래 맞습니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뭐 문화활동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실 텐데 자 일단은 그럼 태평살롱에서 시간 보내는 우리 조합원분들 손님들 얘기 듣고 와서 얘기할까요? 네. 태평살롱 음료 가격대는 1,500원부터 해서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여 가지의 음료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조합원 전필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봉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8년 우리 복지관이 처음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바리스타 교육 1기생으로 지금 5년차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흰 블라우스에 앞치마 모자를 쓰고 본인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봉사하는 모습이 멋져 보인다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순발력은 적지만 친절하고 무엇보다도 커피 맛이 아주 좋다. 그래서 다시 온다. 이 말씀을 저는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북구 칠성동에 거주하는 건주선 75세입니다. 평소 태평살롱엔 얼마나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수업이 있어가 2번 내지 3번 옵니다. 요즘 커피값이 시중에 보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는 오면은 커피 한 잔에 뭐 1,500원, 2,000원 하니까 저렴해서 친구들 뭐 5치 와도 시내 와서 한 잔 택값이 안 되니까 그리 부담이 없어 좋아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여기가 커뮤니티 공간인 건데 이런 공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필요합니다. 중구 지역에는 이래 모이는 장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장소를 애용해 가는데 12월 달에 이 태평살롱 또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로도 있으니까 편해요. 부분에 그 먼저 나간 이사장님 얘기가 조금 나갔습니다. 방송 약간 진행 차질이 있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문화활동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신다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중구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스튜디오 태평이라고 뮤직박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네. 뭐 태평 시네마나 사진전 같은 행사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여전히 좀 심해서 쉽지 않지만 아까 들으셨겠지만 태평살롱의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2호점이 경상가면공원 바로 옆 그 수제화 골목에 있는 이유도 네.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사실 요즘 하루에 한 잔 음료도 부담이 좀 되는데요. 그럼요. 어르신들이 부담도 덜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경상감면공원에 2호점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좋은 의미가 있어도 맛이 별로면 오, 중요하죠.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몇 번을 갔었는데요. 커피 향도 좋고 곡물 라떼 맛있습니다. 곡물 라떼. 네. 그리고 초코 쿠키랑 상투 과자가 직접 어르신들이 만들고 계시는데요. 옛날만 난다고 좋아하는 어르신들도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나온 아이들의 모습도 그리고 청년들의 모습들도 있어서 절로 흐뭇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평살롱이 지금 이제 2호점까지 냈는데 맞습니다. 혹시 뭐 이제 계속 좀 확대한다 이런 어떤 얘기도 어떻게? 우선은 2호점을 네. 착실히 운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네. 사실은 이런 좋은 카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대구에서도 어르신들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외로움이 제일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심심하고 네. 혼자 네. 있으면 네. 그런 거 막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자, 2호점까지는 태평살롱 이야기 오늘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건진하죠. 건진아의 위로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갈게요.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국채보상로 중앙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향으로 만경관 앞쪽 3차로 쪽에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어 뒤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달고발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으로 신호 한 번이면 이동 가능하겠고 이어 반월당 내거리 주변으로도 불편함 없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과 상동교 방향 모두 제속도로 충분히 내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구미나들목 172km 지점부터 171.3km 지점입니다. 1차로 쪽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에서만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의 주요 관문 중에 하나인 동대구역 광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푸름과 그늘을 만드는 이팝나무도 심었다고 하는데 은은한 경관 조명까지 있대요. 그래서 대구를 찾는 분들, 대구를 또 나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